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읽어볼 논문은 좀 특이한 연구예요. 주제가 뭐냐면 과학학회에서 과학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농담을 치는가, 치면 얼마나 먹히는가, 그리고 누가 더 잘 웃기는가, 이걸 진짜로 세봤습니다. 생물학학회 14곳을 돌며 발표 531개, 농담 870개를 전수 관찰해서 데이터로 뽑아낸 거예요. 결과가 꽤 흥미로우면서도 사실 좀 씁쓸해요. 왜인지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먼저 이 연구가 왜 특별한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학회 가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보통 점심 직전쯤 되면은 청중들이 반쯤 좀비가 됩니다. 커피는 진작 떨어졌고 아무리 예쁘게 만든 그래프 슬라이드가 나와도 눈이 스르륵 감기죠. 그런데 딱 그 순간 발표자가 툭 농담 하나를 던지면은 방 안 공기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어깨가 풀리고 정신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다시 듣기 시작해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 연구가 증명해 왔어요. 웃음은 집중력을 끌어올리고 내용을 더 잘 기억하게 만들고 발표자에 대한 호감도도 높여줘요. 한 연구에서는 과학 수업을 듣는 대학생 1637명을 조사했는데요. 그중 거의 99%가 교수의 유머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테드 토크 2000개를 분석해봤어요. 그 결과 인기 있는 테드 발표자들은 덜 인기 있는 발표자들보다 유머를 약 3배 더 자주 썼습니다. 자, 유머의 효과가 이렇게 확실한데 정작 과학학회에서는 왜 대부분의 발표가 졸음이 쏟아질 만큼 건조할까요? 이유는 학계 특유의 암묵적 규칙 때문이에요. 농담을 치면 엄격한 과학 토론의 권위가 깎인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즉, 전문성과 진지함을 보여주려면 웃기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저자들은 궁금했던 거예요. 정말로 과학학회에서 유머는 그렇게까지 희귀한가? 쓴다면 누가 쓰는가? 그리고 누가 치면 성공하는가? 이제 이 논문이 세운 구체적인 질문과 가설을 볼게요. 이 논문의 저자들이 세운 질문은 크게 3가지예요. 첫째, 과학학회에서 유머는 어떻게 사용되는가? 둘째, 어떤 종류의 농담이 가장 많고 언제 등장하는가? 셋째, 성별, 경력, 영어 원어민 여부에 따라 유머 사용의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그 차이가 농담의 성공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저자들은 동시에 가설도 세웠어요. 첫째, 농담은 발표의 시작과 끝에 몰려 있을 것이다. 왜냐면은 시작과 끝은 주의를 끌고 좋은 인상을 남기는데 가장 효과적인 구간이니까. 둘째, 학계에서 농담을 친다라는 건 사회적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다. 그러니 경력이 길고 영어가 원어민이고 남성인 사람일수록 유머를 쓸 가능성이 클 것이다. 쉽게 말해 농담도 심리적 안전장치가 있어야 치는 거라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궁금증을 어떻게 데이터로 풀었는지 살펴봅시다. 저자 8명이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본인들이 참석하는 생물학 관련 국제학회 14곳에 직접 갔어요. 생태학, 진화, 보전 분야를 주로 다룬 학회였고 공식 언어는 전부 영어였습니다. 저자들은 청중 속에 그냥 앉아서 발표 한 개 한 개마다 농담이 나올 때마다 기록했어요. 아주 아날로그한 방식입니다. 당연히 농담이 뭐냐부터 정해야겠죠. 저자들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발표자가 웃음을 유도하려고 의도적으로 넣은 말, 몸짓, 시각 요소. 판별 기준은 말투, 타이밍, 일시적 멈춤, 펀치라인 같은 관찰 가능한 신호였어요. 발표자의 속마음을 짐작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코딩한 거예요. 그리고 농담마다 몇 가지 정보를 달았어요. 먼저 유형이에요. 5가지로 나눴죠. 첫째, 토픽 농담. 과학자의 삶에 얽힌 공감 유머예요. 필드워크에서 깨졌던 이야기, 데이터가 말썽 피운 이야기, 학계에 대한 뼈 있는 농담 같은 거요. 둘째, 상황 농담. 바로 그 자리에 상황을 두고 치는 거죠. 프로젝터가 말을 안 듣는다든지, 점심 직전 시간대라 다들 졸고 있다든지, 자기가 긴장했다라는 얘기요. 셋째, 인사이드 조크. 학회 주최자나 유명한 특정 과학자, 그 분야에서만 통하는 은어를 끌어오는 거예요. 넷째, 대중문화, 농담. 영화, 음악, 정치 같은 학계 바깥에서 가져오는 거. 그리고 5째, 기타. 분류가 애매한 것들은 여기에 뭉뚱그렸어요. 전달 방식도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말로만 한 구두, 슬라이드나 이미지를 쓴 시각, 그리고 몸짓이나 흉내를 낸 물리적 농담. 반응 강도는 3단계로 나눴어요. 낮음은 예의상 터지는 쓴웃음 정도,
중간은 청중 절반이 함께 웃는 수준, 높음은 방 전체가 왁자하게 터지는 빵 터짐이었죠. 그리고 발표자 정보도 기록했어요. 성별, 영어 원어민 여부, 경력 단계 이렇게 세 가지요. 경력은 학생이냐, 경력 10년 미만의 초기 연구자냐, 10년 이상의 선임 연구자냐로 나눴습니다. 자, 분석은 아래로 돌렸고 혼합효과 모형을 써서 학회와 세션의 영향을 통제했어요. 쉽게 말해 이 학회가 유독 웃음이 많았다, 이 시간대 세션이 졸린 분위기였다, 이런 변수가 결과를 왜곡하지 않도록 걷어낸 겁니다. 이제 대망의 결과를 볼 시간이에요. 정말 인상적인 숫자부터 갈게요. 발표 531개 중에 419개, 그러니까 41.9%의 발표자는 농담을 단 한 개도 하지 않았어요. 중간값도 한 개 수준, 즉 학회 발표의 기본값은 아예 안 웃긴 거예요. 저자들 표현을 빌리면 학회 발표에 유머가 없는 건 일탈이 아니라 정상이었습니다. 그럼 친 사람들은 어떤 농담을 쳤을까요? 가장 흔했던 건 상황 농담이었어요. 870개 중 367개, 전체의 42.2%. 프로젝터가 고장났네요. 포인터가 말을 안 듣네요. 제가 좀 긴장했어요. 같은 그 자리 해프닝을 그대로 쓰는 유머죠. 이게 먹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청중 모두가 같은 순간을 겪고 있으니까 공감이 바로 터지거든요. 그 다음으로 많았던 건 토픽 농담 18.5%, 필드워크의 고난, 학계생활, 과학자로서의 삶 같은 거요. 대중문화 농담과 인사이드 조크는 각각 5.9%, 3.4%로 드물었습니다. 전달 방식은 대부분 구두 81%였고 슬라이드 기반 시각 농담이 15.2%, 몸짓 농담은 3%로 아주 드물었어요. 자, 이제 타이밍 얘기예요. 첫 번째 가설이 맞았는지 볼 차례죠. 저자들은 농담이 발표에 어느 지점에서 나왔는지 시간을 다 기록해서 분포를 그려봤어요. 결과는 예상대로 농담은 발표, 시작 직후와 끝날 무렵에 집중됐습니다. 가운데, 즉 진짜 내용을 설명하는 구간에서는 농담이 확연히 줄었어요. 왜 이런 패턴이 나올까요? 시작 농담은 아이스 브레이커, 끝 농담은 긍정적 여운을 남기려는 전략이라는 거죠. 동시에 학계의 암묵적 규칙이 유머를 안전지대로만 밀어놓는 측면도 있어요. 실제로 저자들이 커피 브레이크에서 초기 연구자들과 이야기해보니 지도 교수들이 본론 구간에서는 농담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증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본론에서 웃기면 과학이 가벼워 보인다는 거죠. 자, 재미있는 건 성공한 농담만 따로 떼서 보면은 그림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청중이 크게 웃은 중간 이상 강도의 농담은 시작과 끝뿐 아니라 발표 중간 지점에도 뚜렷한 봉구리가 하나 더 생깁니다. 요건 경험 많은 발표자가 본론 중간에 전략적으로 한 방을 터뜨리는 패턴이라고 저자들은 해석했어요. 기술적 설명이 길어져 청중이 지치려 할 때 웃음으로 집중을 리셋하는 기법이죠. 강도 분포가 꽤 냉정합니다. 저자들이 기록한 농담 870개 중 방 전체가 웃은 건 고작 9%, 중간 강도 웃음이 24%, 그리고 나머지 67%는 예의상 쓴웃음이었어요. 다시 말해 학회에서 친 농담 3개 중 2개는 사실상 안 먹혔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학회 청중은 스탠드업 코미디 쇼를 보러 온 게 아니거든요. 웃으려는 마음 상태가 기본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웃기기가 훨씬 어렵죠. 이제 가장 논쟁적인 발견으로 갑니다. 두 번째 가설, 즉 농담은 사회적 특권이 있는 사람이 더 편하게 친다는 가설이 맞았는지. 저자들이 회귀 분석을 돌린 첫 번째 모형은 이런 질문이었어요. 한 발표 안에서 농담이 몇 개나 나오는지 예측하는 거요. 결과는 선명했습니다. 남성 발표자는 여성 발표자보다 평균 0.35개 더 많은 농담을 쳤어요. 말 그대로 한 번 더 치는 셈이죠. 또 발표 길이가 1분 늘어날 때마다 농담은 0.05개씩 늘었어요. 길게 말할수록 농담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반면 경력 단계나 영어 원어민 여부는 농담 개수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모형은 농담이 먹혔느냐를 예측한 거예요. 중간 이상의 웃음이 터진 경우를 성공으로 봤습니다. 결과 남성 발표자는 같은 농담을 쳤을 때 여성보다 약 9%포인트 더 성공했어요. 영어 원어민은 비원어민보다 약 10%포인트 더 성공했고요. 논문 초록은 이 둘을 묶어서 10%라는 수치로 표현했습니다. 이 두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어요. 반면은 농담 유형도 전달 방식도 경력 단계도 성공 확률에는 유의한 영향이 없었습니다.
즉 무슨 농담을 어떻게 쳤느냐보다 누가 쳤느냐가 더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숫자들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저자들이 이 결과를 푸는 방식의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학계에서 농담은 특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농담은 이 사회적 위험을 수반하거든요. 만약 농담이 안 먹히면 어떻게 되죠? 전문성이 덜해 보일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위험의 크기가 모든 발표자에게 똑같지 않습니다. 이미 권위가 있고 실수해도 너그럽게 봐주는 사람은 농담을 편하게 칠 수 있어요. 반면 증명해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은 농담을 칠 때마다 자신의 신뢰도를 거는 셈이 되죠. 저자들은 여기서 두 가지 이론을 끌어옵니다. 하나는 역할 적합성 이론이에요. 이 이론은 여성이 남성 지배적인 환경에서 유머를 쓰면 사회적 기대에 어긋난다고 여겨져 오히려 페널티를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저자들은 논문 집필 과정에서 여성 과학자들과 비공식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요. 여러 여성 연구자가 농담을 치려고 할 때마다 임포스터 신드롬이 올라온다고 고백했대요. 혹시 농담 때문에 내 전문성이 의심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요. 또 하나는 위험 감수 성향의 성별 차이예요. 메타 분석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전문적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더 크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농담을 친다는 것도 이런 위험 감수 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들은 유머의 본질에 대한 이론 하나를 더 소개해요. 유머의 암호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유머가 우리는 같은 지식, 같은 태도를 공유하고 있다는 신호로 작동한다고 봐요. 농담이 먹혀서 함께 웃는다는 건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는 표식인 거죠. 그래서 발표에서 농담이 먹힐 때 발표자와 청중 사이에 일종의 유대감이 생깁니다. 이 유대감이 결국 연구의 전달력도 높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자들이 솔직하게 밝힌 연구의 한계를 짚고 갈게요. 저자들은 연구의 한계도 솔직하게 적어놨어요. 첫째, 표본학회가 생물학, 생태학, 보전 분야에 몰려 있어서 물리학이나 수학 같은 다른 분야와는 다를 수 있어요. 둘째, 각 학회 세션마다 기록한 사람이 한 명뿐이라 관찰자 간 일관성을 공식적으로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평가 기준을 거칠게 잡아 개인 해석차를 줄이려 했다고 밝혔어요. 셋째, 성별은 발표자의 이름, 대명사 같은 것으로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분류한 거라 본인이 스스로 밝힌 젠더 정체성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계가 또 있어요. 발표 주제의 성격이라든지 발표자의 카리스마와 평판, 청중 규모, 그 시간대방 분위기 같은 변수는 체계적으로 측정하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두 모형이 설명한 분산은 32%와 21%에 그칩니다. 유머의 사용과 성공에는 아직 많은 설명되지 않은 요인이 있다는 거죠. 다음 연구에서는 이런 맥락 변수까지 포함해서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학회에서 농담은 흔하지 않은데 치더라도 대부분 예의상 웃음으로 끝나고 더 깊게 보면은 누가 안전하게 웃길 수 있는지 자체가 학계의 사회적 위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저자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과학은 진지할 수 있지만 과학자가 항상 진지할 필요는 없다. 원 논문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뒀으니 관심 있으시면 직접 읽어보시길 권해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